대한민국 역사학자 김사뭉. 그는 평생을 독립운동사와 친일 반민족사 연구에 몸담았으며 신문사 주필을 거쳐 독립기념관의 제7대 관장을 역임했습니다. 올해로 20여 년째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를 비롯해 근현대사의 굵직한 인물들의 평전을 내온 평전 작가이기도 한데요.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온 김사뭉과 함께 흥미로운 역사 여행을 떠나봅니다. 요새 방송가의 역사 공부 열풍이 많이 불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 역사학자로서 어떻습니까? 역사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고요. 예, 또 우리 국민들이 역사하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빼고는 네, 드라마, 사극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그렇죠. 예,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드라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일부 강사들 중에서는 그 역사 대중화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경할 일인데 네, 역사를 좀 왜곡하거나 아, 덜어는 만담식으로 정리하면서 아하, 특히 그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폄훼하는 내용이 네. 섞여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 피나는 투쟁을 하고 그 힘겹게 생명을 내걸고 싸웠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왜곡하는 경향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가끔 보면서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네. 예, 제대로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그럼, 같아요. 네. 제가 파주 강연 현장을 같이 동행을 해봤거든요. 네. 그 현장과 함께 워낙에 장서가로 유명하신 김사뭉 선생님이어서 자택까지 저희가 동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네. 함께 보고 오시죠.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에 있는 활판 인쇄박물관. 미래 얘기고 출판도시 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인문학 강연에서 역사학자 김사뭉이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오늘의 주제는 독립신문의 발자취. 신문의 날을 맞아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의 의미와 정신을 짚어준다. 일본 사람들이 쓰던 황국신민의 준말이 국민이에요. 황국신민이라면은 일본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하는 국민이다. 그게 황국신민이에요. 수강생들은 한 대학의 문예 창작학과 학생들. 김사뭉은 시 공간을 초월해 학생들을 1896년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언론인으로 또 독립기념관장으로 평생을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온 그는 지금도 이렇게 강연과 책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다. 이전까지는 독립신문이나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언론의 시초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저 학교에서 배우거나 일편적인 지식에 불과했는데 한국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잘 모르는 사실들도 많이 알려주셔서 되게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어요. 강연을 마치고 학생들과 식사를 하며 자연스레 역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내일의 희망인 젊은 학생들을 만나면 학자로서 더욱 사명감을 느끼는 김사뭉. 강의 시간에 제대로 못했던 얘기들, 식사 시간이나 이런 때에 서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의미가 깊고 또 학생들의 그런 질문,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토론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책으로 둘러싸인 그의 집은 그 자체가 작은 도서관이다. 신발장이 있어야 할 곳에도 책장에 들어차 있다. 부엌과 화장실을 빼고 거의 대부분의 공간을 점령한 책들. 무려 28,000권에 이른다고 한다. 다른 분야의 부분에 욕심은 없는데요. 책 욕심은 가득해요. 그래서 쓸만한 책이 보이면은 아낌없이 책을 사요.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는 모자란 책들이 너무 많아요. 평전 작가 김사뭉이 책과 자료에 집착하는 이유는
인물이 살던 당시의 배경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발품을 팔던 와중에 아주 귀한 자료를 손에 넣기도 한다. 정인보 선생하고 안재홍 선생이 공동 편찬을 해서 여의도항 전서를 제가 구할 수 있었고요. 조선 살원 이것도 제가 어렵게 입수를 했고요. 위당 정인보 선생의 조선사 연구 제가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는 저한테는 보물들입니다. 1996년부터 김구, 신채호 등 근현대사의 굵직한 인물들을 평전으로 담아온 김사무. 한 달 뒤면 31번째 평전이 출간될 예정이다. 평전 작업을 하면서 고수해온 그만의 원칙은 원고지에 직접 손으로 쓰는 것. 주로 아침에는 한 6시쯤에 일어나서 그리고 오후에는 자료를 찾거나 강변 산책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루에 글 쓰는 시간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 50권까지 평전을 내고 싶다는 김사무. 그에겐 우리 사회에서 재평가받아야 할 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데 업적, 공적 이런 것을 후손들이 후신 국민들이 알면서 자기 정화도 할 수 있고 역사에 대한 교훈도 배울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평전 작업을 계속 집필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역사 바로 세우기에 헌신해왔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역사학자 김사무. 근현대사의 굴곡이 만든 역사의 빈칸을 메우는 일. 그것은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그 빈칸을 완성하는 날까지 그는 펜을 놓지 않을 것이다. 책이 정말 많네. 네. 아니요. 어디에 어떤 책이 있는지 다 아십니까?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90% 이상은 무슨 책이 어디 꽂혔다는 건 압니다. 저런 정도면 이사 가기가 힘들어요. 못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이사 올 때 지금 사는 곳에 이사 올 때 마을 주민들이 네. 항의를 하더라고요. 뭐라? 서점 하려고 오는 거냐. 예. 그래서 아니다, 내 그냥 장서다 했더니 예.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실어놔도 괜찮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층짜리도 짓고 하는데 예. 이런 정도는 건축 공학상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도 쉬울지 않을 텐데. 매일 뭐 보시니까 이제 그러시겠죠. 그렇죠. 예. 예. 저는 뭐 이사 다닐 때마다 하도 그냥 있어서 그냥 상자에다 아직 끄집어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책장에다 넣어놨는데. 그냥 있는 책 예. 그 박스도 이제는 많죠. 뭐 애들이 하도 이제 좀 버리라고. 예? 예, 한 달 이상 안 보면 버리라고 할 정도. 저는 참 부끄러워요. 쉬운 일이 아닌데 2011년도에는 모범 장서가에 선정이 되기도 하셨다면서요. 예, 한국 출판인 협회에서 2분의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다 세봤어요. 몇 권이나 됩니까? 그때 한 2만 8천 몇백 권이었으니까 지금 한 7, 8년 지났으니까 2천 권 더 샀을 거고. 그 책을 책값만 해도 보통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카드가 없으면 못 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돈이 호주머니에 10,000원 있다 그러면은 저녁을 먹을까 책을 살까 못 하겠어요. 저녁 먹어야죠. 먹어야죠. 예. 책을 사셨군요. 예, 책을 샀죠. 난 죽어도 못한다. 먹고 살아야죠. 이 자리에 김상훈 선생님 쓰신 평전 중에 정말 알리고 싶은 분 3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3분을. 첫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먼저 누구세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소개를 직접 해주실까요? 홍범도 장군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홍범도 장군. 네. 이름 석자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면서 가장 겁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일본 그 비밀 정보 자료라든가 군사 자료 이런 데 보면은 별칭이 나르는 홍장군. 나르는 홍장군. 예. 저 호랑이처럼 나르는 극기세. 그런데 저분의 생애를 보면은 평양 근처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머슴입니다. 그리고 일찍 돌아가셔 버리니까 본인도 어렸을 때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1907년에 일제가 을사늑약 2년 후에 조선을 침탈하면서 총포 화양류 단속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전부 다 뺏어간 겁니다. 그때 홍범도 장군은 머슴살이를 그만두고 삼포수 노릇을 할 때인데 삼포수를 하면서 그 워낙 정의감이 강해서 멧돼지 같은 걸 잡고 그러면은 똑같이 나눠 먹고 그랬어요. 부하들하고. 그래서 신임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선총독부가 총포 화양류 단속법을 만들어 가지고 총, 칼 이런 것을 전부 강제로 뺏어갈 때 이걸 거부하고 백두산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국노, 일본군, 군경. 그리고 대표적인 게 1921년, 22년 그 무렵에 그 청산리 대첩, 네. 봉오동 전투. 일본은 그때 당시 정규군, 일본 정규군 최신식 무기, 일본 군세라는 게 청일전쟁, 로일전쟁 해서 두 대륙 세력을 꺾어버린 막강한 세력이거든요. 대만도 점령해버리고 그런 일본군 정규군하고 싸워서 이긴 게 청산리 전투하고 봉오동 전투인데 그 두 전투의 주역이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리고는 일제가 이제 그 보복을 위해서 동국에서 그 많은 병력을 투입해다가 뒤쫓아오니까 러시아 쪽으로 망명을 했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37년에 올해가 80주년입니다. 그 러시아 극동에 있었던 우리 조선족, 고려족 18만 명 정도를 전원 다 스탈린이 기차에 실어가지고 네. 중앙아시아로 네. 끌어가서 거기다 퍼버린 겁니다. 네. 그때 같이 끌려간 거예요. 홍범도 장군도. 예.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그 중앙아시아 거기서 우리 동포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동포 우리 한족이 참 대단한 게 거기다가 그 청산산맥에 물을 끌어다가 벼농사를 짓고 먹고 살 만큼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독일이 일본군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독일군의 지원을 지원합니다. 내가 과거 일제하고 싸웠던 홍범도 장군인데 내가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때 나이가 70이 다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70세 된 노인을 현역으로 받아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현역으로는 못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 조선족들이 만들었던 극장을 수의를 하다가 거기서 해방 2년을 앞두고 돌아가셨고 지금도 카자흐스탄의 예. 묘소가 거기 묻혀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그 홍범도 평전을 내서 거기다가 갖다 한 권을 드렸어요. 저희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죠. 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저분은 이분은 누구일까요? 아, 조소왕 선생이라고요. 네. 혹시 삼균주의 얘기 들어보셨죠? 네. 삼균주의.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근현대사 시간에 네. 1917년에 그 중국에서 그 독립운동가 29인 대표적인 29인들과 함께 대한 독립선언을 썼는데 그 이후에 임시정부 헌법을 만든 분도 저분이고 주요한 항일 선언문 중에서 가치 있는 선언문은 저분이 다 썼어요. 만약에 조소왕 선생이 그 영국이나 유럽, 프랑스 이런 데서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루소라든가 몽터스큐에라든가 이런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권력, 정치와 경제와 문화, 교육이 균등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냉전 시대에는 균등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공산당, 북한 공산당식이냐. 근데 저분이 주장하는 균등이라는 것은 결과가 균등하자는 게 아니라 출발점이 균등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만민이 다 똑같이 교육을 받고 그러지만 말은 그렇지만 재벌 자제하고 서민들 자제가 똑같은 교육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집 자제들은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더러는 500만 원 조기 유학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서민 자제들은 그 어디 학원 하나도 못 보내고 이게 교육의 균등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현행 헌법도 조소왕 선생이 만들었던 상균주의의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인 대목이 참 많습니다. 교육의 균등성, 경제의 균등. 그래서 그 공산주의나 스탈린식의 균등이 아니라 결과의 균등이 아니라 출발의 균등이어야 된다. 네. 그런 주장을 폈던 분이 조소왕 선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6.25 전쟁 때 납북됐어요. 그래서 그 백두산 밑에 그 납북되던 해에 1950년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무슨 참여했거나 그런 적도 없었는데 근데 우리 쪽에서는 저런 위대한 사상가를 북한에서 납북됐다 해가지고 별로 교과서 같은 데도 안 알려주고 그 중국의 산민주의 손문의 산민주의는 대서특별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상균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묵살해버리거든요.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그리고 그 주요한 선언문 일본하고 김구 선생하고 함께 그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일본에게 선전포고문 그것도 저분이 다 쓴 겁니다. 저런 분에 대한 평가라든가 인식을 우리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다 모르는 거죠. 네. 역사 인물을 다시 보기. 네. 마지막 분은 영화 암살 보셨어요? 네. 암살로 재조명된 김원봉 단장이시랍니다. 네. 자, 사진 한번 보죠. 이야, 바로 저분. 카리스마가 저분이 김원봉 느껴지는데요. 단장이세요? 가 선생께 전하시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야, 약상 김원보이 오랜만일세. 대한독립 만세 해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일제가 가장 겁냈던 분이라고 일제시대 예. 일본 사람들이 가장 겁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겁냈던 분, 처음에 겁냈던 분은 홍범도 장군. 네. 두 번째는 김원봉 장군. 세 번째는 김구 선생. 김구 선생한테는 500원이라는 현상금을 걸었는데 그때는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5원, 7원 할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그리고 근데 김원봉 선생한테는 800원을 걸었어요. 아, 얘기 좀 궁금해지네요. 네. 예, 김원봉 선생은 고향이 밀양인데요. 그 떡잎 때부터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고 초등학교 다닐 때 일본 왕 천황이라고 불렀지요. 그때는 천황 생일날 그 태극기 일장기를 나눠줬는데 조선 사람이 외놈들 깃발을 들 수는 없다 해가지고 초등학생이 학교 공동 변소에다가 짓밟아 버렸어요.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1910년 나라가 망한 다음에 11년에 그 만주에다가 우리 그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이런 분들이 전 가산을 팔아가지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어요. 제가 지금 그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서 김원봉 선생도 6개월간 교육을 받고 1911년 11월 달에 만주의 북만주 연길로 올라가서 거기서 13명의 20대 청년들, 19세부터 20 몇 세까지 그런 젊은 청년들하고 의열단이라는 비밀 단체를 만듭니다. 독립운동 단체지요. 하늘에다 맹세를 하고
조선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13명이 독립 의열단을 만들었는데 한 명도 변절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한 300명, 400명까지 단원이 늘어났지만 그리고 비밀리에 국내로 이제 단원들을 파견해가지고 밀양경찰서를 폭파시키고 종로경찰서를 폭파시키고 또 그 척산은행 이런 요지 요소를 한 12번 폭탄을 던졌는데 불행하게도 폭탄이 제대로 터지질 않은 겁니다. 백두산, 두만강 이런 데 파출소를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바늘쪽 하나도 못 가져오게 막아냈죠. 그런 속에서도 폭탄을 몰래 숨겨서 들어왔는데 몇 달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폭발 성능이 약해져 버린 겁니다.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이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가급적이면 생포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문건을 보내가지고 생포가 안 되면 사살을 해라. 그러면서 800원 현상금을 걸었어요. 800원. 예. 1942년 이제 그때는 민족혁명당이라는 당 대표를 실무 책임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곧 패망할 것 같으니까 김구 선생이 주도하고 있었던 중경 임시정부하고 통합을 합니다. 아, 예. 임시정부의 국방부 장관, 지금으로 보면 네. 국방부 장관 겸 제1지대장. 우리 광복군에 1지대, 2지대, 3지대가 있었는데 1지대장 겸 국방부 장관을 맡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해방이 돼서 귀국을 해서 그때 1946년 대구에서 10월 1일 날 대구 항쟁, 최근까지는 대구 폭동이라고 불렀지요. 소가 일어났을 때 거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조사를 하고 왔는데 노덕술이라는 미 군정 경찰 거의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인데 노덕술이는 일제 때 우리 독립운동가 10몇 분을 학살했던 아주 가장 악질적인 일본 경찰이었어요. 예. 이자가 끌어간 겁니다. 경기도 지금 종로경찰서 자리죠. 네. 경기도 경찰청. 그래서 3일 동안 고문을 합니다. 그 일본 놈들한테도 붙잡히지 않고 그 위기를 다 못. 그렇게 위기를 다 예. 타파하고 해방된 조국에 왔는데 친일파 경찰에 끌려가서 그런 고문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1948년 우리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쪽에서는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이런 분들이 남북 협상차 북한을 올라갔어요. 예. 최후에 이제 남북 협상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올라가서는 안 내려버린 겁니다. 아마 내려왔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여운형 선생 암살당했지요. 예. 김구 선생 암살당했지요. 저분도 아마 내려왔으면은 암살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면은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북한에 남아 있으라. 본인도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에 머무르다가 북한에서 이제 노동상이라든가 검열단장이라든가 북한에서 요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 괴뢰 정권의 요인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957년에 그 이후에는 행적이 묘연해 버린 거예요. 김원봉 선생은 국방부 장관에다가 참모총장에다가 의열단 단장에다가 김일성 장군 수준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컴플렉스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 숙청을 한 건지 아니면은 무슨 사고 변을 당한 건지 아니면은 자결을 해버린 건지 행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올해 밀양에다가 기념관을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남쪽에는 그분의 부인 박차정 여사라고 그분도 이제 의열단 단원이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인데 중경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그 유해를 갖다가 그 남편이 황국을 할 때 유해를 갖다 모셔놨어요.
근데 그분은 국가에서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남편은 약산 김원봉 선생은 북한에서 행적 때문에 아직도 국가로부터 서운도 못 받고. 참 우리 사회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요. 좀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역사는 공정하고 정직하고 시시비비를 제대로 고쳤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사가 제대로 쓰이려면은 거울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거울에 비춰서 잘 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교훈을 받고. 이렇게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 전에 지금 먼저 앞장서서 글을 쓰셨기 때문에 10,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방목이 다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네. 잘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내일을 설계하는데 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